1914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 앞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주인, 헨리 포드가 전 세계 경영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선언을 했거든요. 오늘부터 우리 공장 노동자들에게 하루 최소 $5의 임금을 주겠다. 당시 평균 임금의 딱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경쟁사 사장들은 포드가 미쳤다며 비웃었습니다. 저러다간 포드 가문은 1년도 못 가 파산할 거라고요. 하지만 포드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소름 돋는 계산이었거든요. 반가워요. 돈 냄새 나는 역사예요. 자본주의의 흐름을 연구하며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부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판을 새로 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자산이 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헨리 포드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라는 물건을 넘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엔진을 직접 만든 설계자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자동차 왕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포드가 어떻게 노동자를 고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구축한 시스템의 힘이 오늘날 우리 같은 개인의 자산 관리와 커리어에 어떤 강력한 통찰을 주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노동의 단계를 넘어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부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헨리 포드의 부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가졌던 기술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본질을 꿰뚫는 눈을 알아야 해요. 포드는 원래 미시간주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농부가 되길 원했지만 포드의 머릿속에는 온통 시계 태엽과 증기기관뿐이었죠. 그는 16살에 무작정 가출해 기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포드가 그저 운 좋게 자동차라는 발명품을 선점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당시 자동차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 존재했습니다. 다만 귀족들만 탈 수 있는 화려하고 값비싼 사치품이었을 뿐이죠. 포드는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자동차는 부자들만 타야 하는가? 내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만인의 마차를 만든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폭발할 부의 에너지를 미리 본 거였어요. 포드의 인생을 바꾼 아주 유명한 만남이 하나 있죠. 바로 발명광 토머스 에디슨과의 만남입니다. 당시 포드는 에디슨의 회사에서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1896년 회사 연회장에서 포드는 조심스럽게 에디슨에게 다가가 자신이 개발 중인 가솔린 엔진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대세는 전기 자동차였기에 포드는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에디슨은 탁자를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바로 이거야. 정의는 충전소가 필요하지만 가솔린은 스스로 에너지를 운반하네. 자네가 찾은 게 바로 미래야. 세계 최고의 천재로부터 받은 이 강력한 확신은 포드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자동차 왕국을 건설하게 만든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포드의 초창기 도전에서 배워야 할 실전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기술의 대중성을 읽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기술, 나만 즐기는 취미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어떤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포드가 에디슨에게 확신을 얻었듯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확신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검증된 멘토를 찾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질에 대한 광적인 집착입니다. 포드는 자동차의 복잡한 기능을 다 걷어내고 움직이는 기능,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내 커리어와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포드는 처음부터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돈을 벌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2번이나 회사를 망하게 한 실패자였어요. 주주들과의 갈등, 자금난, 기술적 한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란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그는 다시 일어섰죠. 자, 이제 포드는 드디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전설적인 모델, 띵 포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도살장에서 얻은 기괴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시작하죠. 소를 잡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 이 황당한 발상은 어떻게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바꿨을까요? 자, 이제 헨리 포드를 단순한 자동차 발명가에서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바꾼 시스템의 제왕으로 만든 결정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1908년 이전까지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마치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자동차 한 대 주위에 모여서 수천 개의 부품을 일일이 깎고 맞췄죠. 차 한 대 만드는데 꼬박 12시간 넘게 걸렸고, 당연히 가격은 일반 노동자의 몇 년치 월급을 합쳐야 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역발상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물건이 움직이게 하자. 바로 전설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포드가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부려먹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비용의 파괴에 있습니다. 포드의 목적은 노동 착취가 아니라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서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꿈인 만인을 위한 자동차가 가능해지니까요. 실제로 컨베이어 벨트 도입 전 12시간 걸리던 작업 시간은 단 9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돈이 되는 마법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죠.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시카고의 한 도살장이었습니다. 포드는 우연히 방문한 도살장에서 고기가 갈고리에 걸린 채 이동하며 부위별로 해체되는 해체 라인을 목격했습니다. 포드, 잠깐 저거야. 소를 해체하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면 자동차를 조립하는 라인이 되겠군. 직원, 사장님, 자동차는 소고기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들어가는 기계라고요. 움직이면서 조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포드, 아니 부품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면 가능해. 노동자는 자기 자리에서 딱 한 가지 일만 반복하면 되는 거야. 숙련공이 필요 없는 시스템, 그게 내가 원하는 공장이야. 포드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또 하나의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검은색이면 어떤 색이든 좋다는 선언이었죠. 당시 자동차들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온갖 색깔로 칠해졌는데 포드는 오직 검은색만 고집했습니다. 왜일까요? 검은색 페인트가 가장 빨리 말랐기 때문입니다. 공정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컨베이어 벨트의 철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업무 자동화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업무를 표준화하세요. 매번 새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은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는 매뉴얼화해서 나 없이도 돌아가는 나만의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병목 현상을 찾아 제거하세요. 포드가 페인트 건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은색만 썼듯 여러분의 일과 중 전체 속도를 늦추는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40대라면 이제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포드는 시스템 구축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그 결과로 얻은 생산성 향상은 투자비의 수천 배로 돌아왔습니다. 자산 관리에서도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벌어줄 시스템에 투자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Q&A가 있습니다. 포드는 왜 기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숙련 노동자 위주의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특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조직은 그 개인이 떠나면 무너지지만 시스템에 의존하는 조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부의 원천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으로 생산비를 절반 이하로 낮춘 포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작업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지자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한 것이죠. 이직률이 무려 380%에 달했습니다. 이때 포드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두 번째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월급을 2배로 올린다. 이 미친 짓 같았던 $5의 혁명은 어떻게 노동자를 포드의 가장 강력한 고객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자동차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지옥 같았거든요. 하루 종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나사 하나만 조이는 일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1913년 포드 공장의 이직률은 무려 380%에 달했어요. 100명을 고용하면 그중 380명이 그만두고 나갔다는 뜻이죠.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점심 먹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숙련도가 쌓일 틈이 없으니 불량률은 치솟고 생산성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때 포드는 전 세계 경영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하루 8시간 노동에 최소 $5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이 포드가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베푼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아주 냉혹하고 치밀한 비즈니스 계산이었습니다. 포드는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도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망한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는 포드가 만든 차를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포드는 임금을 2배로 올림으로써
노동자를 단순한 생산의 도구에서 내 물건을 사줄 강력한 고객으로 진화시킨 거예요. 대량 생산에 걸맞은 대량 소비의 시대를 억지로 열어젖힌 셈이죠. 이 선언이 발표되던 날의 풍경을 재현해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1994년 1월 5일 포드 자동차의 회의실이었죠. 임원. 사장님, 일당 5달러라니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이익의 절반이 날아갈 거예요. 포드. 제인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군. 2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평생 우리 차를 못 사네. 하지만 5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1년만 모으면 우리 티엉포드를 살 수 있지. 내가 주는 월급이 다시 우리 회사 매출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바로 부의 선순환이네. 임원.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우리 노동자를 가로채가면 어떡합니까? 포드, 5달러를 주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오히려 전 미국의 최고 인재들이 우리 공장으로 줄을 서게 될 걸세. 포드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디트로이트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포드는 최고의 노동자들을 골라서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달러 혁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인적 자산 투자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세요. 포드가 노동자를 고객으로 보았듯 여러분도 상사나 시장이 내게 주는 월급이 어떤 가치로 되돌아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보상이 시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때 여러분의 몸값은 폭등합니다. 둘째, 최고의 복지는 높은 급여라는 본질을 기억하세요. 포드는 화려한 복지시설보다 확실한 현금 보상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가장 높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자나 부업을 할 때도 부수적인 혜택보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나만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세요. 포드가 5달러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인재 장벽을 쌓았듯 여러분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나 자산을 가져서 시장이 나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가지 날카로운 Q&A가 있습니다. 포드는 왜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노동자들의 사생활을 감시했나요? 실제로 포드는 사회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는지, 도박을 하는지, 집안은 깨끗한지 조사했습니다. 포드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5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실한 중산층이 되어라는 것이었죠. 부를 주는 대신 통제를 선택한 이 양면성은 현대 기업 문화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높은 임금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포드 제국. 포드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소유하려는 더 거대한 꿈을 꿉니다. 철광석 산지부터 고무농장, 그리고 전용 철도까지 모든 공급망을 손에 쥐려는 포드의 수직 계열화 전략, 일명 포드랜드의 야망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집착이 낳은 기상천외한 결과물들은 무엇일까요? 시스템과 임금으로 내부의 질서를 잡은 헨리 포드의 시선은 이제 공장 담장 넘어 지구 전체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D급 변수였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공장이 멈추는 걸 극도로 혐오했죠.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업 모델을 설계합니다. 이름하여 수직 계열화.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광석, 석탄, 고무, 유리, 심지어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까지 포드가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포드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확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공급망의 완전한 통제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며 원자재 가격이 널뛰는 걸 본 포드는 결심했습니다. 남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땅속의 광물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흐름을 내가 지배하겠다. 그 정점이 바로 디트로이트에 지은 리버루즈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공장은 정말 기괴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공장 한쪽으로 배가 들어와 철광석과 석탄을 쏟아내면 공장 안에서 재련되고 가공되어 반대편 문으로 완성된 자동차가 굴러나오는 구조였죠.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포드의 자산만으로 자동차 한 대가 뚝딱 만들어지는 자급자족의 요새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낳은 가장 황당하고도 거대한 실패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세운 포드랜드, 포드랜디아입니다. 비서, 사장님, 영국과 네덜란드가 고무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비용이 너무 듭니다. 포드, 그래? 그럼 브라질 아마존의 땅을 사버려. 거기다 우리만의 고무 왕국을 건설하자고. 이름은 포드랜드로 해, 비서. 하지만 거긴 정글입니다. 전염병도 돌고 환경이 너무 척박합니다. 포드의 시스템이 가면 정글도 도시가 되는 거야. 미국식 주택을 짓고 햄버거를 먹이고 시계 소리에 맞춰 일하게 해. 포드는 실제로 아마존 한복판에 디트로이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강압적인 미국식 규율에 분노해 폭동을 일으켰고 고무나무들은 전염병으로 말라 죽었죠. 포드는 이곳에 현재 가치로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단 한 방울의 고무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포드의 이 거대한 집착과 실패에서 우리는 어떤 리스크 관리 가이드를 얻어야 할까요? 첫째, 공급망 마인드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소득이 오직 직장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재료를 남에게 구걸하는 포드의 초기 공장과 같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자원, 자본, 기술, 인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씩이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 없는 확장을 경계하세요. 포드는 자동차 제조의 신이었지만 고무 재배와 열대 농학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40대에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그 분야의 본질을 통제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은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포드랜드가 망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시스템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직 관리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맥락을 무시한 일방적인 시스템은 반드시 파열음을 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날카로운 Q&A입니다. 포드는 왜 포드랜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20년이나 붙잡고 있었나요? 답은 그의 확증 편향 때문이었습니다. 내 시스템은 완벽하기에 실패할 리 없다는 오만이 그를 눈멀게 한 것이죠. 부가 쌓일수록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함정. 이것이 부자들이 겪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포드. 하지만 세상은 그의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단일 모델만 고집하던 포드에게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기능을 무기로 한 강력한 라이벌 GM이 다가오고 있었죠. 철옹성 같던 포드 제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자신의 아들마저 믿지 못하고 독단에 빠져버린 거인의 쓸쓸한 뒷모습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제하면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포드의 믿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완벽한 시스템이 포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는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식이 환경이 변했을 때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뜻이죠. 헨리 포드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이나 티형 포드라는 단일 모델에만 집착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색상의 자동차든 가질 수 있다. 그 색이 검은색이기만 하다면 말이다. 포드가 남긴 이 유명한 독설은 효율성에 눈이 멀어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인의 오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포드가 단순히 고집이 세서 모델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구축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고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모델을 하나 바꾸려면 공장의 모든 기계와 라인을 뜯어 고쳐야 했고 그건 포드에게 엄청난 손실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혼을 판 대가로 그는 유연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생존 근육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경쟁사 GM의 알프레드 슬로는 화려한 색상과 매년 바뀌는 디자인 그리고 할부 금융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포드의 시장을 무섭게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 포드의 독단이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난 건 바로 그의 아들 에드설 포드와의 관계였습니다. 에드설은 아버지와 달리 시장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세련된 경영자였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디자인을 바꾸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조언했죠. 하지만 포드는 아들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1972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포드가 유럽 여행을 떠난 사이 아들 에드설과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쳐 더 세련된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공장 한복판에 세워두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포드는 그 차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기는커녕 옆에 있던 망치를 들고 차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차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딴 쓰레기를 만들라고 했어? 티형 포드보다 완벽한 차는 세상에 없어. 당장 치워버려. 아들 에드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이 사건은 포드 가문의 비극적인 갈등의 시작이자 포드 제국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드의 이 처참한 고집과 정체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가이드를 얻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과거 성공 경험을 가장 먼저 의심하세요. 40대는 흔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후배들이나 시장의 새로운 목소리를 차단하곤 합니다. 포드가 티형 포드라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 GM에게 이리 자리를 내주었듯 우리도 과거의 공식에 매몰되는 순간 도태됩니다. 둘째, 유연성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언제든지 부수고 새로 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커리어나 투자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리모델링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셋째, 피드백의 통로를 열어두세요. 포드에게는 아들 에드설이라는 훌륭한 조언자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귀를 막았습니다. 주변의 쓴소리, 시장의 냉정한 반응을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40대의 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날카로운 Q&A가 있습니다. 포드는 결국 모델을 바꾸긴 했나요? 네, 결국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고 나서야 1927년에 공장 문을 6개월이나 닫고 A형 포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도권은 GM으로 넘어간 뒤였죠. 6개월간의 공장 폐쇄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포드 가문의 명성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너무 늦은 결단은 내리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포드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아찔한 투자 제안들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위험성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돈 냄새 나는 역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하루 되세요.